다음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매우 좋고 북한이 원하는 지점에 함께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2인자와 대화를 하게 될 거라고 말해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의 대화 라인이 다시 시작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열렸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행사가 오늘 처음 정부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관련법을 만드는 게 정치권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각 당과 의원들의 입장이 달라 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직 직원 강모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양진호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양 회장은 직원들의 다리에 가스총 비비탄을 쏴 멍이 들게 하고 심지어 한 직원의 손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학교 내 미투 운동인 스쿨미투 집회가 학생의 날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2차 가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최근 3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매우 좋고 북한이 원하는 지점에 함께 접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사찰단 방문 허용 소식을 전하며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대화 라인이 재가동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기싸움도 여전하지만 일단 다음 주에 있을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화의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 도중 북한의 핵 사찰단 방문 허용 소식을 전하며 대북 관계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도 좋다는 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very good, and we are getting to a point where they really want to do something. 이 같은 발언은 선거 유세용이기도 하지만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이어질 북미 접촉을 의식한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실무 협상을 위한 움직임도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카운터파티인 2인자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인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재가동되면 북미 대화는 사실상 본격화 수준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만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선 검증, 후 제재 해제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는 상극이라고 맞서면서 북미 간 신경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남북 간에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뒤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북의 군사 도발과 긴장이 이어졌던 서해 5도에서는 주민들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박민규 기자가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를 다녀왔습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입니다. 8년 전 이 탑 너머 백령도 바다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졌고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곳 백령도뿐 아니라 서해 5도에는 지난 20년간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이번 달부터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백령도에서도 북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두무진 포구. 주민들은 올해 들어 섬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북하고 요새는 또 그런 데는 또 원만하니까 관광객들이 좀 와요. 연평도 사건 나갔고 완전 우리 백령도에 손님도 없고 진짜 굶어 죽다시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관광객 발걸음이 끊기기 일쑤였지만 상황이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조업 환경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월이 좋아졌다는 게 자동으로 좀 더 나가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북한이 네. 계속 잘 이렇게 유지만 해주면 좋은데 두고 봐야죠. 그 잘만 이 정도로 이렇게만 해서 나가면 다행인데. 그러나 고민거리 하나는 여전합니다. 밤에는 불이 빨개. 지금은 낮엔 별로 없어도 밤에는 아주 빨갛다고. 서울 시내 같아. 그 남북한 있는 그 사이 있는 거기는 다 중국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NLL을 넘어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얘기입니다. 예전보다 수가 줄었다곤 하지만 밤 시간을 틈타 어구를 훔쳐가는 등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북 자체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거의. 저희들은 이제까지 어업 활동을 하면서 북한 조업선들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인천시는 이곳 인천항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 직선화를 추진합니다. 지금은 이 배가 안전을 이유로 NLL 한참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약 30km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서해가 평화의 바다가 된 만큼 이제 그럴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남북이 2032년 하계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또 IOC는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은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분과회담을 열고 2032년 하계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겠다는 서신을 IOC에 전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생의 날인 오늘은 일제강점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이날을 기념했는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된 광주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돼 열렸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통학열차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조선과 일본 학생들 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제의 차별교육과 탄압에 반대하던 학생들에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나흘 뒤 광주에서 열린 만세운동은 곧이어 전국으로 퍼져 5만 4천여 명이 시위와 동맹휴교에 나섰습니다. 3.1운동, 6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 차원에서 성대하게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별로 기념식을 치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세상의 이해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부 주관 행사로 열린 오늘, 당시 이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고등보통학교, 지금의 광주 제1고 학생들은 선배들이 외쳤던 경문을 크게 읽었습니다.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이낙연 총리는 내년에는 이 운동에 동참했던 북한 학교 대표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도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재원 기자와 함께 관련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원 기자, 네. 자,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찬성 못지않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이 대체복무를 둘러싼 쟁점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보더라도 이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렇게 여러 청원들이 있어요. 뭐 기간을 어떻게 하자, 또 복무 분야는 어떻게 하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관련 청원만 수백 건이 넘습니다. 예. 이 대체복무를 둘러싼 쟁점은 우선은 형평성이죠. 이 현역병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선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또 하나가 병역 기피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인 척하는 경우는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정부가 이런 불만들을 다 고려를 해서 대체복무제를 상당히 또 오랜 기간 검토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되는 거죠. 네, 당초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조금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이번 달을 넘기진 않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줄어드는 육군병사 복무 기간 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고요. 복무 분야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이 교정시설과 소방 분야,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 없이 합숙만 허용하는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현역병들처럼 이제 합숙도 하는데 기간은 2배고 그리고 또 이제 교도소 업무 같은 것을 맡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 현역병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 예. 2번째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것. 이 2가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걸로는 지금 보니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정반대로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야당과의 입장차가 눈에 띕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도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간은 공군병사 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하도록 했고요. 기간이 좀 더 길죠. 그리고 업무도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등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제한 이후로도 병역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런 김학용 의원의 법안과는 정반대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 복무가 벌 주는 것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주장한 것들입니다. 지난 1일 군 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이 낸 논평을 좀 보시면 1.5배 이상의 대체 복무 기간은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다. 또 전과만 없을 뿐 또다시 병역 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또 시민단체들 간의 의견차가 커서 이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척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부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독립된 심사기구를 만들어서 이 증명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보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 말로만 양심적 거부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뭐 서류 심사라든지 심층 면접 등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저는 양지원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양진호 회장에게 맞았던 피해자가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 전 했던 말입니다. 양 회장은 폭행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활이나 도감으로 닭을 죽이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양 회장의 또 다른 엽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 비비탄을 쏘고 심지어 직원 손에 불을 붙여서 화상까지 입게 했다는 겁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직원 A씨가 그린 양진호 회장의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양 회장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장식장이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들어가서 봤을 때 여기가 카메라, 여기가 도검류, 그리고 여기가 비비탄총. A씨는 양 회장이 회의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향해 개조된 가스총으로 다리에 비비탄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일어나요. 삥 돌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팍 이렇게 쏘기도 하고. 직원들 다리에 수시로 멍이 들었지만 양 회장은 오히려 이를 자랑스러워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면은 이걸 한번 맞아봐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이 들어서 안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라고 해서. 2009년 한 회식 자리에서는 양 회장이 직원 손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직원 손에 도수가 높은 술이 묻자 양 회장이 실제 불이 붙을지 궁금하다며 라이터로 손등에 불을 붙였단 겁니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도 화상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본 거로. 네, 2009년 5월달에 보셨고요.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한 물품 분석을 통해 추가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을 수사 중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런 갑의 횡포는 언젠가부터 연례 행사처럼 매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 등의 갑질이 폭로돼서 공분을 샀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갑질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폭력의 역사를 끊을 수는 없는 건지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이른바 물컵 갑질 혐의로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8월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은 직원에게 한 폭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신병자 이거? 야, 왜 그렇게 일을 해, 야? 이거 되고 안 되고 원래 네가 야. 지난 10월 교촌 F&B 권원강 회장의 육촌인 상무 권모 씨는 3년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의 직원 폭행까지 올해도 업계 가배 행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들은 모두 입을 맞춘 듯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검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가배 행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만취 화물차 운전자를 시민과 경찰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한밤중 시속 160km로 40km 넘게 도주해서 30분 동안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왔다 갔다 차로를 넘나듭니다.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잽싸게 옆으로 달아납니다. 결국 시민과 경찰의 합동작전까지 펼쳐집니다. 앞뒤 좌우를 에워싸고 나서야 화물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추격전에는 순찰차 넉 대가 투입됐습니다. 뺑소니 화물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찰차가 깨지고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52살 정모 씨의 도주극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11시 40분쯤입니다. 부산시 감만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SUV 차량을 치고 달아난 겁니다. 광안대교와 해운대 등 부산 도심은 물론 부산 울산 고속도로까지 43km가량을 피해 차량과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했습니다. 140에서 160km 이상 과속으로 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위험을 느끼는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0분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붙잡힌 정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얼굴도 때렸습니다. 정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 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부산의 한 셀프 빨래방에선 10대 학생이 세탁기 안에 갇혀 호흡곤란에 호소하다가 구조됐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갇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동이채 트지 않은 시각 학생 6명이 24시간 셀프 빨래방에 들어갑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탁기에 집어넣자 뒤에 있던 학생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닫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번갈아가며 문을 잡아당겨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막 밀거나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문을 밀 수도 있잖아요. 발로나 몸으로든 이렇게 세탁물들한테 인식되고 뭐 이렇게 압이 차면 안 열릴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결국 학생들은 문을 열어달라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세탁기 안에서 호흡곤란에 호소하는 학생을 발견하고 잠긴 문을 뜯어내 구조했습니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탁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내기를 하다 한 학생이 스스로 들어가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미투 그리고 위두유를 적은 색색의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교내 성폭력에 대한 고백, 스쿨 미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중고등학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후 200여일, 학생의 날인 오늘 청소년 수백 명이 서울 시내에서 스쿨 미투 집회를 열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2차 가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지난 3년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교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슈플러스 오선민 기자입니다. 수학 공식을 설명하다가 그거를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관계로 비유를 한다든지 예쁜 여학생들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미투 고백을 하기까지 많이 망설이고 주저했습니다. 트위터에서 9월 6일에 스쿨 미투 해시태그 운동이 같이 일어나면서 친구랑 같이 학교 전교생 모임에서 미투 발언을 해서 그렇게 하나둘 작은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용기를 낸 고백이 이어졌지만 학교는 감추기 급했다고 말합니다. 포스트잇을 붙일 때 이게 자랑스럽냐고 이런 식으로 면박도 주시고 그게 학교 이미지에 실추시킨다. 증거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 남자애들 대학 가는 거 방해하려고 그런다. 남자애들처럼 노는 건데 뭘 그렇게 과잉 반응하냐. 학교를 상대로 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3년간 적발된 성비위 교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면 법에 대해 좀 지식이 돋아있잖아요. 사회적 지식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고. 학교라는 곳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시기, 대학 가면 다 나아지는 시기로 표현되다 보니까 올해 발생한 스쿨미투 36건 중 13건은 중징계 없이 넘어갔습니다. 학폭이 갔는데 대부분 남자나 아니면 남학생 부모님, 결국에는 그냥 서면 사과로 끝이 났는데 그럼에도 세상에 이야기를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학생이 여성이 말할 수 있는 존재임을 사회에 알려주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을 때 사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 3월엔 국회에서 첫 미투 폭로가 있었습니다. 국회 보좌관이 후배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었고 해당 의원실은 즉각 보좌관을 면직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보좌관은 현재 육아휴직 상태로 보좌관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 모 보좌관이 과거 민주당 의원실에 근무할 당시 여성 비서관을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 비서관 본인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한 겁니다. 항의를 했을 때 가해자가 멈추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알려지자 최 의원은 즉각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좌관은 8개월이 지난 지금 육아휴직 상태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면직 서류를 제출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감사 대상이라고 보류했다며 가장 시급한 게 피해자와의 분리였는데 유일한 방법이 육아휴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직위 해제나 대기 발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별정직인 국회 보좌진에겐 관련 제도가 없어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해고 대신 고육지책을 썼다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좌관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징계에 있어선 사실상 특혜를 받는 셈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회가 관련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의 양상이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종교와 인종, 이념 등에 따른 갈등과 증오도 커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입니다. 패배한 측의 낙심과 분노가 미국에 더 큰 분열을 불러올 것이란 겁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에 유권자 2,800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테네시주 등 1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2014년 사전투표율을 넘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최종 투표율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은 열기의 배경으로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으로 나뉘면서 분열과 증오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과 야당에 대해 막말과 거친 공격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사건이나 유대인 교회 총기 난사 사건 등을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A lot of the reporters are creating violence by not writing the truth. Those people know
what a story is true and they know what a story is false.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특히 중남미 캐러밴이 미국을 침공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백인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가 어떤 선거 캠페인에서 벌어진 선동적 논쟁보다도 극단적인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캐러밴이 다시 미국 국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캐러밴에 돌을 던지면 총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늦은 밤이지만 행렬은 계속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속도를 내기 힘듭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춘 빈 트럭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4,000명으로 추산되는 1차 캐러밴이 현지 시간 2일 도나히로 이동했습니다. 북진하던 행렬이 멕시코 동부인 베라크루스주로 경로를 튼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캐러밴이 어떤 경로로 미국 국경에 도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결성됐던 캐러밴은 베라크루스주에서 서쪽에 있는 수도 멕시코시티로 이동해 북서부 티후아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단 거리인 미국 텍사스주 맥켈런으로 가는 경로를 포기하면 여정은 더 길어집니다. 1차 캐러밴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미국 국경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노숙으로 상당수가 질병과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캐러밴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What I don't want is I don't want these people throwing rocks. They do that with us, they're going to be arrested. There's going to be problems. I didn't say shoot. I didn't say shoot.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7주 동안 하루 평균 30번이나 거짓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화해 분위기에 4일 연속 올랐던 뉴욕 증시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백악관이 무역 합의 초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하면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하락세를 돌리진 못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는 나흘째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에 이어 백악관이 무역 합의안을 준비 중이란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를 부인하자 다우 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추락했습니다. Okay, there's no mass movement. There's no huge thing. We're not on the cusp of a deal. 다만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문제를 논의하는 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President Xi and I have agreed to meet at the G20. We'll be having dinner. We'll be discussing it. 낙관적인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I think a very good deal will be made with China. They want to make it very badly.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뉴욕 증시는 낙폭을 줄였지만 하락세를 돌리진 못했습니다. 백악관의 혼선 때문에 일어난 뉴욕 증시 하락이 오는 월요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석유 수출 2차 제재를 오는 5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다만 8개국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해서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며 수입량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한 이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두바이 하늘에 사람을 태운 드론, 이른바 에어택시가 떠서 화제가 됐는데 내년엔 싱가포르에서도 날아다니는 택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의 삶을 그린 영화에서나 나올 법했던 하늘을 나는 택시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는 사람이 타는 드론을 시험 비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사람을 태운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균형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독일의 한 업체의 유인 드론, 이른바 에어택시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도심에서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두바이 당국은 4년 후인 2022년 에어택시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탑승 없이 자율주행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AFP는 싱가포르도 내년 하반기에 유인 드론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교통 수요가 있어 상용화에도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산시성의 상러시에서는 화물 배달용 드론이 지난달 26일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우리 정부도 규제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유인 드론 시험 비행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관리 분야 등에서 정부 발주 사업을 할 때 드론 기술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김장 준비에 들어가려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동안 치솟던 무와 배추값은 지난달보단 내려갔지만 여전히 비싸고 특히 다른 재료값이 크게 올라서 김장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다음 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세누리 기자가 오늘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김장 코너 앞. 채소마다 붙어있는 가격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격을 종이에 적기도 합니다. 그냥 다음 주에 담으려고 그년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비싸죠. 배추 지난해는 여기에서 한 포기에 1,000원씩 그렇게 들기로 했었고 올해는 이제 한 포기에 이제 2,400원꼴이네요. 지난달 신선 채소는 폭염 여파로 값이 급등했던 전달보단 내렸지만 1년 전에 비해선 14% 뛰었습니다. 다른 재료값도 함께 오르면서 체감하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과거 5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4명 가족의 김장 비용을 지수화한 걸 보면 지난달 배추와 무는 평년보다 각각 30%, 60% 넘게 올랐고 고춧가루, 새우젓도 30%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작년에는 한 근에 내가 10,000원씩 줬는데 올해는 15,000원씩. 주말을 맞아 김장 채비에 한창인 한 농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오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책정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밤에 너무 춥고 모든 야채는 밤에 자라잖아. 근데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불안한 채소값에 소비자 물가까지 들썩거리면서 정부는 다음 주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0대 남성으로 알려진 환자는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두바이를 경유했고 발열 증상을 보여 오늘 오후 강원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곧바로 응급실을 폐쇄한 뒤 환자를 음압 격리 병상으로 옮겼고 1차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자정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을 야구는 없었다.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다시 시작됐던 승부. 오늘도 넥센과 SK의 플레이오프 5차전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내일부터는 SK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데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점 차로 뒤졌고 9회 초 투아웃까지 몰린 넥센. 누구나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야금야금 점수를 쌓던 넥센은 박병호의 동점 홈런으로 꺼져가던 승부를 되살렸습니다. 연장 10회 초엔 역전까지 했습니다. 거짓말 같은 기적은 10회 말에 일어났습니다. 김강민의 동점 홈런, 그리고 한동민의 끝내기 홈런으로 SK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다 울어버린 가을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가 열린 오늘 어제의 여운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웃으면서 봤다 말했습니다. SK가 플레이오프를 5차전까지 치러 진이 빠질 대로 빠졌을 거라며 한국 시리즈를 낙관했습니다. SK는 상승세를 잇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달콤했던 기억도 꺼냈습니다. SK는 김성근 감독 시절인 2007년과 2008년 한국 시리즈에서 잇따라 두산을 이겼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을 야구의 마지막 승부. 한국 시리즈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웹하드입니다. 직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 또 엽기적인 행각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양 회장이 해온 웹하드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고발이 이어지고 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웹하드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원래는 2000년에 한 대기업이 시작했던 온라인 저장 공간 서비스의 고유 명칭이었습니다. 디스크나 CD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자료를 웹상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내려서 받아 쓰는 개념이었죠. 그러다 온라인상에서 돈을 내고 파일을 주고받는 사업 모델을 뜻하는 단어로 변질이 됩니다. 인터넷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대용량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커졌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무분별하게 올리는 저작권 침해 문제, 나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퍼져나가는 범죄의 또 다른 온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웹하드 업체는 어떤 통행료를 걷듯이 손쉽게 돈을 챙겼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양진호 회장의 업체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올리는 업로더들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후원했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동영상을 가지고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사업을 일으킨 양 회장. 결국 자신이 주인공이 된 폭행 동영상으로 CEO 자리뿐 아니라 사업 자체도 위기를 맞게 된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웹하드였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 피살 사건이 사우디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살만 국왕이 살해를 명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평균 15,000건 넘게 일어나고 사망자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자전거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2013년에 비해 2016년엔 39.7% 늘어났고 사망자 역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치사율이 2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녀상직팀이 김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촬영한 집회 현장 사진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됐는데 원본이 삭제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는 대학생 단체 대표로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변심의 이유입니다. 변심의 이유, 누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한국당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아동복지수당에 대해서 현행 소득 하위 90%가 아니라 100%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여야는 일단 이를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키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예, 이 아동수당이라는 게 6세 이하 아동에게 1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 상위 10% 부유한 층에게는 주지 않는데 이거를 100% 지급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한국당은 그동안 이 아동수당을 이렇게 100%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야 합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동안 한국당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예. 한국당이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을 하는 건 돌아섰다고 기사를 써도 괜찮을까요? 저는 거의 무리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예산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7대 퍼주기 예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 100% 지급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예. 또 1년 전으로 갈 것도 없이 지난달 국감장에서 이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명원 의원도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변심한 이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일단 최근에 나온 한국당의 용역 보고서의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맡긴 보고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복지와 분배 정책이 보시는 것처럼 미숙하고 불충분하고 진정성이 없다 이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예. 실제로 이에 대해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통화를 해봤더니 더 나아가서 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매력 없는 정당에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또 장 의원 말에 따르면 실제 어제 그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좀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제 밝힌 정책 중에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이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액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현행 6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지만 이거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예. 30만 원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임산부에게는 200만 원, 또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안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보수층을 의식한 듯 이는 퍼주기 예산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 들어보시죠. 예. 증가 현금성 지원을 여러분들 퍼주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국가의 존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군요.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변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 입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뒷담화의 이유입니다. 예, 변심의 이유에 이어서 뒷담화의 이유군요. 네. 이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서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논평 제목에 박지원 의원은 맨날 뒷담화에 사과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낸 바도 있습니다. 예, 뒷담화라고 하면 이제 뒤에서 뭐 남의 흉을 보는 것,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박 의원이 어떤 그런 발언이 있었나 보죠? 네, 그 논평을 낸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 신청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또 유승민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어요. 당연하죠. 거기다 누가 신청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지역위원장 신청을 안 했다.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건데요. 예. 하지만 방송이 있었던 당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이 오해를 한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까? 네, 바로 그 방송 하루 전만 방송 하루 전이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 마감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전까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 4명이 이 신청을 하지 않자 일부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아침 방송에서 오해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위원장에 모두 신청한 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도 박지원 의원은 맨날 뒷담화에 사과만 할 것이냐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자, 이 논평 자체도 어느 정도 평소 감정이 좀 쌓인 것 같기도 하군요. 네, 이날 방송에서도 박 의원이 여기에 더해 전망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이 발언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한번 해당 발언 들어보시죠. 예. 거기는 깨지게 돼 있어요. 유승민 전 대표는 친박이나 친이. 예. 현저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인적 청산해 주면은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미래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 전망을 한 건데요. 이 같은 발언에 감정까지 쌓이면서 뒷담화라는 표현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져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이지만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